이제는 미국 주식이 대세다라는 주제와 함께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주식 랩소디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윤경철 본부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네. 있는데요. 먼저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지영 아나운서님과 이야기 본부장님이 네네네네. 계속 나눠주셨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내용 쭉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암호화폐 이야기까지 이어갔었는데 네네네네네. 오늘은 우리 암호화폐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될 것 아, 같아요. 예. 오늘 뭐 리플이 네. 연일 이제 폭등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요. 사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이제 10만 달러를 앞두고 주춤합니다. 사실 이제 조정기를 좀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제 가상화폐죠. 알트코인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플이 이제 대박입니다. 대박. 7일간 무려 90%나 와. 폭등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리플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예. 와. 예, 사실 뭐 오전에 사실 이제 뭐 2.7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기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2.7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새벽에 2.8달러, 3달러까지 근접해서 3달러 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리플의 사상 최고치는 2017년도 12월에 기록한 3.84달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리플이 이제 왜 폭등하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발행사의 스테이블 코인 가격 변화가 없는 코인이죠. 발행한 걸 허용할 전망이고 이제 그 최고 경영자가 암호화폐 차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보수적인 여러분 이제 뭐 저승사자였죠. 게리 겐슬러가 이제 내년 1월에 사임한다는 소식이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이게 2년간 유예됐습니다. 이제 과세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건 한국이 랠리가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같은 시간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더리움도 시총 2인 이더리움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5위인 솔라나도 보시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테더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 떨어지는데 리플만 정말 반등이. 더욱 웃긴 건 한국의 개미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와, 겁니다. 그것도 예. 진짜 신기하네요. 예, 그리고 한국의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사실 업비트가 거래량이 40억 달러. 네. 40억 달러. 예, 하고 있던 전체 거래에서 한 30%가량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예, 한국 국내에서 역시 리플을 이렇게까지 집중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과세가 일단은 연기됐다는 게 가장 큰 것 네. 같습니다.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음, 긍정적인 것 같고요. 맞아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하면 당연히 투심 위축되잖아요. 그게 네네네. 가장 큰 우려였는데, 그리고 이제 금액 자체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작은 예, 맞네요. 그런 부분도 좀 그러네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국제적으로 미국 금융당국 리플에 대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거라는 부분도 호재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상승하는 것도 있고, 네네. 다른 종목들이 워낙 떨어지니까 이 상승세가 네네네. 더 부각받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약간 조심하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모두 호재가 호재로 작용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체 호재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고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도 있고 일단 10만 달러가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비해서 이제 원체 이제 이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개미들이 투자하기에 좀 약간 좀 안정성이 좀 있다는 느낌이 심리적 안정성이 있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맞아요. 그래서 크게 상승하다 보면은 중간에 위축되는 심리 때문에 좀 불안감 때문에 잠깐 네네. 조정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저도 맞습니다. 봤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 근데 정말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또 네네. 언제 한풀 꺾이려나 하는 걱정도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 부분이 했을 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명확한 기준이 좀 없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규제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해질 때까지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규제가 정해질 때까지 좀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 그 하지 말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투기를 하기보다는 좀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네,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도 규제를 막 만들기도 사실 네네네. 걱정되고 그렇다고 규제를 안 하기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네네. 모습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맞습니다. 네. 없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알트코인이 제가 볼 때는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비트코인 전체의 한 60% 정도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근데 네. 이 부분이 50%대에서 좀 내려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30% 이상 상승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네, 그러니까 지금 시총 3위까지 예. 올라갔다고요. 그러면서 테더 아니 그 뭐지? 리플이 네. 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차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게 좀 불안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네네. 생각 들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좀 규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규제가 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보장받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 좀 호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지배력은 내려가면서 알트코인이 계속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주요 저항선 돌파 나왔고요. 네네네. 알트코인 랠리 이끌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네네네. 리플이랑 같이 주목받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시총 3위는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요. 하루 만에 30% 급등하는 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 탐욕 지수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들도 같이 저희가 나눠봤고 이 알트코인의 대표인 리플 한 달 만에 막 300% 넘게 뛰었다라는 점 진짜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소식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트코인 중에서 도지코인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리플만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이 카르다노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카르다노는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리플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7일간 보시면 거의 90% 정도 일주일간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까지 오르나요? 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시가도 보시면 엄청나거든요. 지금 보시면. 예. 그러니까 요 전체적인 컨디션을 보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리플이 엄청나게 지금 컨디션이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리플이 이렇게 강세 이어갔는데 분명히 아까 잠시 짚어주셨던 것처럼 좀 고공행진에 대한 두려움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지금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단은 규제를 2년간 유예한 부분이나 네. 게리 겐슬러가 일단 내년 1월에 사임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쵸. 수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네. 부분들이 너무 호재가 좋습니다. 어, 네, 일단 호재가 좋고 네. 일단 근데 지금 들어가기 좀 늦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좀 일찍 들어왔어요. 이 상승 추세를 나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네네네. 근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 근데 보통 그런 거 너무 있잖아요. 많이 할 올랐습니다. 걸, 그때 넣을 걸. 다들 이런 말 너무 많이 하는데 올랐습니다. 진짜 엊그제만 넣었어도 좀 네. 수익 봤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3달러까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좀 일찍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또 분명히 조정 나올 거다라는 목소리 때문에 좀 무서운 네네. 생각이 먼저 들어서 좀 지켜볼야 될 조정기를 좀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거나 좋은 호재인 것 같고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2달러 선을 넘은 거는 사실은 좀 약간 지금 조정기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플 이야기도 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리플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해보고 또 다음 좀 더 드리면 네. 미 당국이 승인이 내려줄 경우 이제 출시된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될 예정이고 이달 4일께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4일이면 네. 내일 밤에 예, 발표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네. 미 대선 이후 미국 기업과 관련된 코인들 가격이 두드러지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호재로 작용. 일각에서는 이제 요 리플 현물 그 상장 지수 펀드죠 ETF가 발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예. 그러면 더 자금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확실히 호재가 그냥 끊이질 않고 계속 네네네. 들어오는 리플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예. 리플 관련한 이야기들 정말 전해주실 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앞으로의 전망까지 조금 짚어볼까요? 근데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조정기를 거친 다음에 이제 규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일단은 뭐 미국 쪽의 어떤 규제에 따라서 좀 따라가는 추세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요런 거에 관련해서 아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지켜보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관련 규제 나오려면 아무래도 이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이 바뀐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그 듭니다. 전까지는 근데 이게 혼전을 좀 겪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리플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전해주실 내용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은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 대대적인 어떤 선전포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맞습니다. 그 AI 관련해서는 대대적으로 이제 봉쇄 정책을 네.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출 규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칩에 관해서 반도체 제조 장비에 관해서는 일단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목요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고성능 AI 칩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중국 쪽에서는 반발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 및 감시 기술에 대해서 억제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더니 중국은 우려가 있다. 우려를 표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고성능 메모리치 미국 기업들은 이제 중국에 첨단 추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엔비디아와 AMD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죠. 네. 중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도록 제조 장비에 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서 ASML이나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이나 램 리서치 같은 글로벌 장비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이제 하웨이나 이런 데는 네. 장비를 거의 제조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기술력은 아직 좀 부족한 많이 걸로 알고 부족합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 많이 네.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도 한 4, 5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힘들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동안 뭐 하웨이가 많이 발달됐다고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랑 뭐 대결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되게 떨어지고 되게 못 만듭니다. 되게 못 만드는데 네. 이번 조치는 사실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제 첩보 전쟁이나 빅테크 전쟁의 일환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업계 전문가들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AI나 반도체 기술을 지연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을 자극해서 네. 중국이 더 발전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자체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거 말고는 타파할 수 있는 전략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수출 수입 다 안 되는 상황 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자체 기술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논리는 네. 이해가 갑니다. 근데 굴기라고 네. 해서 또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중국이 그 뭐랄까 따라하는 건 잘하긴 해요. 베껴서 하고 뭐 이제 인력을 뺏어가고 이런 건 잘하긴 네. 하는데 사실상 뭐 자기들이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 근데 이런 기술력을 또 유출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네네. 많아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인력 네. 스카우트를 많이 하고 그렇긴 한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잘 못해가지고. 네, 이 한국산 HBM이나 반도체 장비들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까지도 미국에서 통제한다고 하거든요. 이에 네네. 대한 반발도 좀 강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다행이라면 또 다행인 점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량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서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첨단 기술을 기능해서 이제 추가 반도체 기술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인공지능 개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폰이죠. HBM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HBM 다수 DRAM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품인데요. 어쨌든 아까 본인이 말씀하셨던 이제 글로벌 한국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되는데 미국에 관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다행이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한국도 영향을 받는데 미국에 전량 수출되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수출되는 부분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국과 이제 한중 미중 전쟁에 관한 부분이 이제 제한을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이제 제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수출되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다행인 부분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지금 HBM의 일부를 중국으로 또 수출하고 네네네. 있어서 약간의 타격은 또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네요. 중국에 수출되는 부분들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SMC도 한 11% 정도가 중국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본이나 네덜란드처럼 자체적으로 수출 통제, 중국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를 뒀다고 해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런 예외가 아니고요. 네.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자신들 알아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SMC도 11% 정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이 이제 뭐냐면 140개 정도 건 정도를 이제 제한을 두는 거예요. 중국에 이제 자신들이 이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막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최첨단 부분에서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미국이 제재를 가하느냐 아니면 네. 자신들이 알아서 하지 않느냐 이 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네덜란드나 ASML이나 아니면 일본의 뭐 이게 라피더스나 이런 데서는 알아서 TSMC는 알아서 안 하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그냥 제재를 받는 거 이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알아서 안 해도 됩니다. 우리도 알아서 안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뭐 네. 미국이 어디 나라만 특별히 제한을 하고 이런 네네 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또 제재를 수용이 받느냐 된다. 아니면 알아서 안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특별히 부당함을 얻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네. 바라볼 필요는 미국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없군요. 그러니까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를 터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네. 진짜 딱 그 비유가 맞는 것 네네네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또 나누고 있는데 네네. AI 반도체 업종 전망도 조금 살펴보실 부분이 그 있을까요?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지금 팻 겔싱어라고 어. 인텔의 그 네. 잘 나가는 유명한 분입니다. CEO인데 이분이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임을 했는데 되게 충격입니다. 사실 음. 이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팻 겔싱어가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분이 사실 왜 유명하냐면 스탠퍼드 출신이고 이분이 이제 그 구원투수로 복귀한 지 4년 만입니다. 되게 이제 그 전에 이제 탁상 공론 하시고 이제 회계 전문가들이 인텔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됐었는데 네. 이분이 위기에 빠진 그 인텔을 구할 거라고 2021년에 구원투수로 활약에 복귀했고 사실 이분이 네. 인텔에 오고 나서 인텔이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오시고 나서 많이 변했고 슬림하게 변했고 그다음 파운드리 분야를 이분이 오고 나서 이제 분야를 매각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되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네. 11조 분야로 이제 그 이분이 오고 나서 이제 보조금도 받게 됐고 되게 많이 변했는데 이분이 사임한다고 그래서 이제 되게 좀 놀라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놀라게 됐고 근데 사실 이분이 오고 나서도 사실은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좀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되게 고민이 많고 놀라움이 많고 있는데 어쨌거나 인텔이 최근에 이제 보조금 부분을 공장 짓는 부분을 이제 미국 당국하고 얘기를 거의 끝내가는 단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기 때문에 팻겔싱어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전격 사임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그렇군요.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또 새로운 CEO가 어떤 분이 또 오게 될지 이런 네.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 겔싱어의 임기 동안 정말 본부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확실히 뭔가 조직이 슬림해지고 개편을 이어가면서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지만 주가나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을 또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있었던 4년 동안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제 인텔과의 인연은 여기서 좀 끝나는 모습이기도 네네.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텔 CEO를 사임했다는 소식까지 반도체 업종에 더 들어와 있는 네네,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틱톡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미국 내 틱톡 사업 중단 시한이 한 달 정도 다가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네. 한 달만 남은 거군요. 네네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캠프 내에서는 이게 엇갈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과 이제 실세로 이제 떠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머스크는 네. 틱톡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분들은 틱톡에 대해서 비판적인. 예.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틱톡도 굉장히 많이 활용했잖아요. 왜냐면 젊은 유권자. 요게 이제 정보를 누출한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네. 그 기본적으로 이 뭐랄까 이 플랫폼들은 다 욕을 먹습니다. 네.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편향적으로 어디를 편을 든다고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정보를 한다고 해서 플랫폼들은 계속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X도 같이 예, 그런 X도 그랬고 이제 부분에서 구글도 그랬고 네. 아니면 그 페이스북 아니 메타도 그렇고 다들 한쪽 편을 든다거나 그래서 계속 해체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정부 당국자들은 그래서 이제 메타도 해체 위기를 하고 있고 구글도 지금 해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두가 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은 정권을 잡으면 모든 이런 기업들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틱톡도 지금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필이면 또 중국 기업이라는 네, 점 맞습니다. 때문에 더 공격받고 그래서 있죠. 미국에는 초당적인 지지 속에서 이제 그 틱톡 강제 매각법을 통과시켰고요. 네. 틱톡은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틱톡은 내년 1월 19일까지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해야 되는 위기에 지금 정말 위기가 많네요. 제가 사고 싶습니다. 네. 틱톡에. 네. 그러면 뭐 경매에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매각을 해야 네. 되고요. 트럼프는 그렇군요. 대선 주택 경쟁 중에 네.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하고 네. 국민적인 페이스북에 더 많은 힘을 실어.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랑 이제 메타의 저커버랑 사이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틱톡을 옹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공화당 쪽에서 틱톡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본인은 또 틱톡 계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틱톡 쪽은 이제 그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네. 트럼프 내각 쪽에서는 틱톡을 그렇게 좋아하진 또 않습니다. 이게 좀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단순히 젊은 층의 뭐 유흥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논란의 네네네. 중심에 설 그리고 정도로. 이제 중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트럼프 내각 쪽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또 없는 데다가 네. 보안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어떻게 중국 쪽이다 보니까 뭔가 우리 쪽 내용들이 어디 중국에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또 있고 그리고 미중 또 첩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 미래에 뭔가가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중의 어떤 테크노 전쟁이 어떻게 될지, 빅테크 전쟁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제가 볼 때 틱톡의 운명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런 전망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 일론 머스크랑 함께 정보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네네. 내정된 이 비벡 라마스와미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네. 틱톡이 이 펜타닐이다, 디지털 펜타닐이다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까지. 마약이군요.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요. 네. 약간 예전에 텔레비전을 네네. 바보 상자라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제는 틱톡을 펜타닐이라고 하는 시대가 또 왔네요. 제가 볼 때 좀만 좋으면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얘기가 좀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 또 안 좋아하는 게 네. 울트먼의 오픈 AI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가요? 예, 왜냐면 이게 원래 오픈 AI를 일론 머스크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또 사업 XAI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XAI는 산 거죠. 그렇죠. 인수한 거죠. 네. 이제 그 인수해서 자기가 뭔가 이거를 이제 자기가 AI 사업을 뭘 하려고 만든 겁니다. 뭔가 하고 이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 건데 사실은 오픈 AI는 MS 쪽과 뭔가를 또 하고 뭔가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본인은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은 이거를 가지고 초기에 뭔가를 하고 이제 엑시스를 자기가 뭔가를 받았는데 원래 본인은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데 네. 오픈 AI는 사실은 이제 무료 사업 쪽이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공익적인 거고 공짜로 했는데 유료 맞아요. 쪽으로 영리 목적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네,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많이 영리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오픈 AI가 부분을 일론 네, 머스크가 비난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오픈 AI 쪽이나 AI 사업이 사실은 지금 영리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좀 발전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그걸 비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 비난하는 이면에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면이 또.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뭐라고 그러냐 머스크는 오픈 AI 설립 당시 비영리 목표와 오픈 AI 기술 오픈 소스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또 비판의 지점으로 네, 일론 그래서 머스크는 생각하고 올드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구까지. 네네. 그리고 네. 이제 신뢰할 수 없다며 그리고 이제 머스크 그렇게 하고 올드먼 또 머스크를 대상으로 네. 비난하는 메시지라 사기꾼 쌤이라고 이제 돌아왔다고 또 강력하네요. 네. 서로 이제 비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 때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이제 편을 먹고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 AI 스타트업 XAI를 지금 운영을 하면서 오픈 AI 우리가 따라잡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못 지난번에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벌써 전망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블랙에를 한 10만 대 사고 또 10만 대 더 사겠다고 하면서 이제 설치해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새롭게 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맞아요.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겠다고 하는데 오픈 AI가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확실하게 뭐 이 AI 관련해서 큰 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지만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오픈 AI가 너무 강력한 상대다라는 전망까지 짚어주셨네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AI 관련한 이야기 살짝 마무리해보고 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 다음 주제는 뭔가요? 존슨앤존스 파우더 소송 혹시 아시나요?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존슨앤존슨이 베이비 파우더가 이제 난소암과 연관됐다는 소송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정말 네, 유명한 제품인데 암이랑 직접적인 네, 관련이 네, 있다고요? 네, 네. 요게 이제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존슨앤존슨이 지난 6월에 자사 베이비 파우더 관련 암 소송 해결하기 위해서 약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네. 약 10조 6,880억 규모의 합의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쪽의 얘기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그 존슨앤존슨이 그동안 네. 탈크 성분의 파우더가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100년 동안 안전하다고 마케팅을 주장했는데 사실 이게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탈크 기반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옥수수 전분으로 이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 요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나눠주게 됐어요. 이제 10조 정도를 이제 줄 네.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존슨앤존슨의 파우더는 아이들도 정말 네네네. 많이 쓰던 그래서 요거를 제품이잖아요. 이제 대체하게 됐거든요. 네. 전분으로. 그래서 요건데 요거를 이제 내년까지 이제 다 줘야 돼. 10조면 10조 엄청난 금입니다. 10조요. 네, 네. 10조 가늠도 안 가는 네, 그래서 크기입니다. 이제 요거를 네. 이제 존슨앤존슨 파우더가 난소암과 연관된 주장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을 이제 내년까지 중단할 예정이고요. 네. 요거를 이제 내년까지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고 최근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벌린 법정에서 소송 중지를 확대하거나 중지 해제를 하자는 결정을 내렸고요. 네. 진행할 예정이고 요 부분은 이제 배상금을 할당하는 방법을 제한할 방법이라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11조 원 배상금 이야기 나오면서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좀 어떤 흐름 가져갔을지도 궁금해요. 존슨앤존슨 주가는 그때랑 좀 떨어졌는데 이게 원래 네. 존슨앤존슨가 배당주거든요. 네. 네, 배당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제 배당주 얘기도 한번 해드릴 텐데 배당주입니다. 3% 정도 주거든요. 많이 주네요. 되게 많이 줍니다. 사십시오. 제가 볼 때 괜찮은 주식입니다. 제가 시장 안 좋을 때면은 예금 넣는 네, 것보다 좀 코카콜라, 나은데요. 존슨앤존슨 네. 뭐 이런 게 배당주입니다. 아. 상당히 그리고 펩시코도 배당주입니다. 어. 펩시코가 최근에 배당주를 올립니다. 내년 2월에 주는데 네. 펩시코가 계속 주는 펩시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런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는 전략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펩시코도 배당주입니다. 펩시코 얘기를 오늘 해드릴까 했는데 펩시코도 괜찮은 주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존슨앤존슨 지금 말씀해주셨던 논란, 11조 원의 배상을 제안했다는 소식 들려왔던 지난해 4월쯤에는 이제 이 긴 시간 동안의 논란이 좀 종식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들어오면서 잠시 주가 반등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네네. 네. 정말 다양한 요인들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보면. 네. 맞습니다. 네.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또 주가가 오르기도 네네. 했었고요. 존슨앤존슨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해보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서 오늘 되게 다양한 이야기 좀 살펴봤어요. 리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반도체 이야기, 또 존슨앤존슨 이야기까지 살펴봤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전해주실 예, 내용 있을까요? 요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일본 중견 가상화폐 거래소인 DMM 비트코인이 네. 대규모 해킹 사건 이후에 결국 폐업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네. 이거 좀 쇼킹한 사건 네. 아닌가요? 2일에 일본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DMM 비트코인이 보관 중인 고객 자산의 네. 962억에 이제 약 8,950억엔 가상화폐를 일본 디지털 금융 그룹인 SBI 산하에 네. 양도하기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놀라운 사건인데요. 네. 그러면은 이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제한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네. 일본 내에서 2021년 이후에 3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네. 피해 규모는 2018년 코인 체크 사건 이후에 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네. 이렇게 큰 규모의 금융 사고는 네, 그 경제 교과서에 실려드는 거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 투자할 때 가장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뭔가 네네. 해킹이라던가 부정적으로 코인이 유출되는 사건들 이런 걸 걱정하는데 정말 일본에서 실현이 됐다라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유출 사건 이후로 DMM 비트코인의 서비스가 제한됐고요. 고객들은 가상화폐를 새로 구매하거나 보유 자산을 다른 업체로 이관하지 못한 상황이 반년 넘게 지속됐고요. 결국 회사는 경영 재건을 포기하고 자산과 고객 계좌는 트레이드하거나 양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DMM 비트코인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사라지면 그 소비자들의 자산은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게 유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미 이게 근데 법적으로 일본 법이 아마 그 규제에서 보호되는 게 아주 제한적일 겁니다. 그렇군요. 네, 가상자산이 보호되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네. 아주 소액 정도로 보호될 거라고 됩니다. 제가 그때 그 이지영 아나운서가 얘기해 준 부분이 보니까 아주
보호된 부분이 아주 소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현재 고객 계좌가요 45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45만 명이 피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본 현지에서 어떤 반응 보일지 또 대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 좀 살펴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볼까요?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은 지금 뭐 일단 그러니까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은 네. 전반적으로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 이제 실현 가격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그러면 10만 달러는 어쨌든 달성할 거라고 보시나요?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네. 부자 아빠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분 알고 있죠. 알고 네, 계시죠? 네. 이 부자 아빠 저자인 로버트 네, 기요사키가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 하나 냈네요. 이럴 때 사라라고. 그분은 제가 볼 때 너무 네.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 그분 믿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그런가요? 네, 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본부장님의 시각은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네, 네. 네,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그분 믿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된 분입니다. 그렇군요. 감 떨어졌습니다. 그분 제가 볼 때. 예. 근데 정말 투자에는 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또 혹시 전해주실 내용 준비된 거 있을까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지급할 대규모 보상안이 있었습니다. 어, 미국 델라웨어의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560억 달러죠. 78조 규모의 급여 패키지를 보관하려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기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돈도 많은 사람이 왜 자꾸 이걸 급여를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아니 것이 본인이 더 받겠다고 한 건데요. 급여 아. 보상 항소를 했는데 네. 요거 이제 기각했습니다. 예. 아, 이거는 이제 멋있다. 보상안이 2018년도 이사회가 승인한 건데 네.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을 단계적으로 달성할 경우 이제 3억 3천만 주에 해당하는 스톡 옵션을 제공하는 내용인데 네. 요걸 기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왜 받겠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니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주체가 돼서 무효 소송을 네, 냈다고 네, 네.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머스크의 꿈은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아니면 자신의 뭔가 비전을 실현하는 것?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볼 때 이분은 네. 테슬라나 모든 것들이 어떤 자기가 돈을 버는 과정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테슬라나 네. 스페이스X나 모든 것들이 어떤 자기가 뭘 가는 과정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도구 예, 이게 보는 뭐 것이다. 도구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가는 과정이. 그러면은 이 560억 달러 규모의 급여 보상도 사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투자 기반으로 활용하기 네, 위함이 그렇죠.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니까, 추측이 그렇죠. 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오픈AI도 네. 뭐 그런 도구였고 다 그 도구라는 거죠. 제가 볼 때.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머스크 정도의 이제 규모 자산을 가지게 된다면 세계 제일 부자 아닙니까, 제일. 그러니까요. 그냥 돈만 벌겠다라고 이런 소송을 막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재밌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볼 수가 있었네요. 이 기각 소식이 정말 오늘 전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제 도지코인 이야기도 살짝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도지코인은 많이 네. 시간이 거의 다 되지 않았네. 네, 5분 정도 더 5분 이야기할 수 남았습니까? 있겠습니다. 도지코인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 도지코인이 몰려온다고 본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도지코인이 몰려온다고 막 본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코인을 잠깐만요. 제가 네. 다시 한 표를 보여드릴 텐데 네. 잠깐만요. 전체 표가 좀 올랐는데 한번 보시면 도지코인 보시면 지금 7번째인데요. 7번째잖아요. 네. 도지코인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많이 보시면. 떨어지고 있네요, 네, 정말로. 예. 사실 밈코인 열풍 불면서 도지코인 굉장히 주목받았었죠. 네, 근데 본인은 막 엄청나게 막 몰려온다고. 옛날에는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고 처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올라가면 도지코인도 같이 막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도지코인의 창립자가 머스크다 막 이런 오해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도지코인을 만든 사람은 마커스랑 팔머라고 네. 따로 있고요. 네. 도지코인을 띄운 사람이 일론 머스크다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네. 옳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이제 일주일 동안은 상승세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많이 그렇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도지코인은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DMM 비트코인의 폐업 소식까지 좀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드렸었는데요.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내용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이슈는 뭐냐면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보시면 또 하나 해드리면 중국 기업이 이제 비자가 발급이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세스에 못 갈 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험한 소식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갈등이 되게 심하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서 네. 사실은 되게 이게 한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그러니까 트럼프 2.0 시대에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보다 강력하게 자기 어떤 그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한국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관세 영향에서 크게 악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은 좀 오르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그럼에도 미중 갈등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어떤 대응해 나가야 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 있다는 점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주식 랩스도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도움되는 시간 됐을지 참 궁금한데요. 많은 궁금증 있으시면 또 저희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인사 한번 네, 드려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